주식시장의 폭락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식시장이 앞으로 반등을 할 건가? 아니면 여기서 계속 폭락으로 갈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오르려면 기본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높이 잘 올라가는 기업을 투자해야 되죠. 이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일 겁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이 상장돼서 뭉쳐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원초적으로 주식시장 전체가 올라가려면 전체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려면 기업들 전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질 만한 이런 환경이 조성됐을 때는 폭락을 하겠죠. 그럼 이런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는가? 이거는 돼지 사이클로 많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양돈 농가에서 돼지를 키우는데 양돈 농가가 적어요.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돼지고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양돈 농가들은 하나둘씩 점점 늘어날 거고요. 당연히 사료를 먹고 키우기 때문에 사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사료값도 돼지고기 가격과 함께 따라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지고기 가격이 쭉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닭고기를 먹고 아니면 수입산 고기를 먹든가 아니면 소고기 저렴한 부위를 먹든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 사료 가격은 이미 충분히 따라서 높아졌는데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지니까 양동농가 입장에서는 돼지 사료를 계속 먹여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원가는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수요가 감소해서 매출이 감소하게 되니까 마진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도축해서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공급이 과도해지고요. 그러면서 돼지고기 가격의 폭락이 더 빨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손해를 본 양돈 농가들은 하나둘씩 뭐 다른 농사를 짓던 뭐 닭을 키우던 소를 키우던 다른 사업을 하겠죠. 이렇게 돼지고기 가격이 다 떨어져 내려오고요. 그럴 때쯤 되면 사료 가격도 또 수요가 없으니까 같이 떨어져 있죠. 양돈 농가가 또 부족해지는 상황에 역시나 사람들이 돼지고기는 또 먹기 시작하고, 그러면 다시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현실과 비교를 해보면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하는 것은 현실에서 개인들의 수요가 감소한다, 소비가 감소하는 것과 똑같죠. 그와 함께 양돈 농가도 더 이상 돼지를 키우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현실에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지 않는 것, 이걸 말해요. 그러면 또 고용이 감소를 하고 주머니가 얇아진 사람들이 또 소비를 줄이면서 또 돼지고기를 덜 먹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어쨌든 경기 불황과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감소하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감소하고 그에 따라 고용도 감소하면서 이 고리가 만들어지면서 호황이 불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뭐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니죠.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눈치채고 미리 매도를 하면서 주식시장의 폭락은 굉장히 빨리 찾아오는데, 결국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들이 주식이 폭락이 임박했으니까 모두 주식을 정리하고 떠나야 할 시기는 뭐냐? 호황의 끝자락에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는 시기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비부터 볼게요. 전체 소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의식주 등 이건 필수 소비재라고 하죠. 경제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쉽게 꺾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소비가 얼마나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런 걸 통해서 미세한 변화를 판단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 제조업 이외의 서비스업까지 전부 통틀어서 확인할 수 있는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이고요. 이게 얼마나 전년 대비 증가했냐 떨어졌냐, 이 지표가 바로 이 보여드리는 차트입니다. 세로로 이렇게 내려온 선이 바로 경기 침체 및 주식시장의 폭락이 있었던 이런 시기인데, 그림 보시면은 개인 소비 지출이 증가율이 이렇게 둔화되는 이런 국면마다 경기 침체 그리고 주식시장 폭락이 왔었던 이런 공통적인 현상이 발생했다. 이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소비 증가율이 둔화될 때부터 미리 주식을 좀 정리를 하기 시작하겠죠. 과거 역사적으로 폭락이 잘 왔으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은 약간 더 빠르게 움직인다, 이 말이 나오는 게 그겁니다. 일단 아직은 소비 증가율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 투자자들은 눈치가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미리 매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이슈에도 겁을 먹어서 빨리빨리 현금화를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좀 빨리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좀 이따 말씀은 드리겠지만 우리는 아직은 한 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이렇게 학습 효과라는 것들이 많이 있고 투자자들이 눈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언제 주식시장이 폭락할까 이런 걸 맞추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너무 미리 매도를 하면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 소외가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느리게 현금화를 하면 폭락을 맞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럼 기업의 설비 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미국 기업들의 신규 설비 투자 금액 얼마나 늘었냐 줄였냐 이걸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 세로선이 역시나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이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렇게 소비의 감소가 나타났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를 더 늘릴 수도 없는, 2001년에는 소비 투자를 감소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폭락이 왔고요. 2008년도에는 설비 투자가 증가율이 둔화됐죠. 그리고 2016년에도 역시나 설비 투자가 둔화되고 중국발 부채 위기가 왔고, 코로나 전에도 설비 투자가 감소한 거,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눈치 빠른 주식시장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기업의 설비 투자가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너무 많이 증가해서 상승률이 둔화되거나 아니면 떨어지고 있다, 이럴 때는 조만간 주식시장이 폭락을 할 수 있다, 이걸 역사적 사실을 봐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주식시장의 폭락이 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시점부터 좀 정리를 해 나가는 게 바로 선수들이겠죠. 자, 근데 물론 이런 실물 경제의 사이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신규 설비 투자가 늘어날 때 이렇게 저점 구간들에서 있죠. 이럴 때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이 고점에서도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게 막상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 이런 상황에 소비도 점점 늘어나고요, 그리고 설비 투자도 이렇게 늘어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자, 이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무서워서 주식 투자를 못해요. 또 폭락할까, 여기서 더 빠질까, 그러다가 호황에 막빠진 국면들 있죠. 1999년이나 아니면 2000년 아니면 2007년이나 뭐 이럴 때 꼭 주식에 뛰어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2021년에 주식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은 분들이 많죠. 경제지표가 아무리 나빠진다 그래도 내가 당장 손해를 보고 있어서 정리를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많이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치열하게 물려있던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 내공이 쌓이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그런 고점에 많이 뛰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을 많이 봐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폭락도 그대로 맞아보고, 저도 내공이 좀 쌓여서 지금은 투자를 하는 시점은 가장 안 좋은 국면들에서 소비라든가 신규 투자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고용이 증가하거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가장 좋지 않은 구간에 살아날 때, 그럴 때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이제 이런 사이클들을 경험하시다 보면은 내공이 쌓여서 그 다음에 언제 주로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런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 가끔 보여드리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보시면서 저점에 매수할 때 과연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여드린 영상이 뭐냐면 2020년 요 3월달 4월달 있죠. 3월 말부터 요 4월 초 사이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폭락을 많이 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 국면이었어요. 근데 저점에서 경제지표들이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제가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여러분도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영상들을 제가 몇 번을 올렸더니 댓글창이 그때 당시에도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 더 폭락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 아니면 지하실 밑에 지하철이 있다, 너는 이제 앞으로 끝장날 거다, 뭐 이런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서 2020년 3월 4월 요때쯤에도 댓글창을 완전히 닫아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공이 이번 경험을 통해서 갖춰져 나가실 텐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주식시장은 남들이 다 좋다 뭐 다 찬양하고 그럴 때 오히려 매도 시점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고, 반대로 다 나쁘다 뭐 욕이 많이 달리고 여기서 매수하면 큰일 난다, 더 폭락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매수 시점을 잡아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누가 뭐라든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에 폭락이 한번 찾아올 텐데, 여기저기서 죽는다는 소리, 뭐 죽겠다는 소리만 들리고, 그런 국면에서 이렇게 소비가 점점 늘어나는 이런 행태, 줄어들었던 소비 증가율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행태가 나타나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소비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국면들 있죠. 이런 게 나타나면은 남들이 아무리 뭐라 하건 귀 닫고 눈을 가리고 그냥 주식을 사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한 사이클을 온전히 먹고 고점에서도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갖춰지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업의 설비 투자와 연관된 고용도 함께 보면 좋아서 고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이 설비 투자를 늘렸다면 당연히 인원 충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고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건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건데 매주 몇 명이 실업수당을 청구했냐 이거예요. 세로선이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 폭락이 있었던 구간들인데 뭐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실업을 많이 하게 되죠. 미국은 노동 탄력성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자르고 싶을 때 좀 쉽게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한 인원이 굉장히 쉽게 늘어나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경기에 침체가 오게 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이 눈치 빠른 주식시장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신규 실업수당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조짐을 눈치채고 그때부터 대비를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2022년 현재는 어떠냐? 역시나 저점을 찍고요. 사실은 뭐 이걸 올라간다 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어쨌든 이제 방향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인데 요건 아직은 올라간다고 하긴 애매할 정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게 뭐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된다.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위험한 시점이 되는데 주식시장이 폭락도 오고 경기 침체도 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시점일 텐데 지금 추세를 이렇게 보면 한 내년쯤 그런 시점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역시나 뭐 눈치 게임이죠. 너무 빠르게 이제 주식을 팔고 현금화를 하면 주가가 혹시 올라갈 때 그럴 때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혹시 너무 반대로 늦게 주식을 정리하면은 폭락을 그대로 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을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어쨌든 소신 있는 의견은 드려야 되니까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기업들이 적응을 한다 그래요.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익이 상승으로 주가가 하반기에 어느 정도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식의 비중을 그때 적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줄여나가는 것이 일단 우리 채널의 의견입니다. 물론 다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매수하신 타이밍도 다르고 종목도 달라요. 그리고 현재 수익이냐 손실이냐 이것도 다르겠죠.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매도 시점까지 다 찍어주는 이런 리딩방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그냥 경제 채널입니다. 따라서 매도 타이밍은 알아서 잘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갑론을박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바로 지금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시기로 진입을 하느냐 아니다 디플레이션 환경이 지속되느냐 이 논쟁이에요. 그런데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 이 논쟁이 왜 중요한지 시원하게 이해가 되는데 그림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죠. 물가 상승률을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지표 중에 하나인데 자료에서 보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등락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는 즉 인플레이션의 구간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는 언제 종료가 됐냐? 1980년 당시 연준 의장이죠. 이 폴 볼커 형님이 기준금리를 1980년에 20%까지 끌어올리게 되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의 시대는 종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1980년대부터 이제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펼쳐지는데 뭐 확실하게 계속 뭐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이 진행된다 이거보다는 사실상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중간 마진이죠. 이런 유통업자들이 장기적으로 무너지면서 생긴 디플레이션이다. 가격 하락이다 보시면 쉬워요. 온라인 판매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한 뭐 2000년대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생산자들은 다이렉트로 바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그대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건 해외건 마찬가지로 항상 그동안은 중간 마진을 먹는 유통업체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품을 바로 보낼 수 있게 되면서 그 가격만큼 제품의 가격들이 계속 떨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디플레이션 같은, 그러니까 물가가 잘 오르지 않는 이런 현상이 최근까지 지속됐다 이겁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과거 1980년대 이전의 인플레이션 시대가 계속 지속될 거냐? 아니면은 아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펼쳐지고는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지금 탈탄소 정책,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과도하게 기존의 뭐 석탄, 천연가스, 석유 이런 에너지 투자를 줄인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의 일시적인 현상이냐? 이렇게 논쟁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인플레이션의 시대냐 아니냐를 구분을 해야 되냐면 이 그림을 보면 아실 수 있는데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가 가장 역사상 뜨거웠던 인플레이션의 시대였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20%까지 이렇게 그림의 푸른 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20%까지 기준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낼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죠. 이때 1973년부터 시작해서 3번의 석유 파동이 터지고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도 왔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기업들이 적응하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 여기 노란색이 주식시장입니다. 1975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1980년 이때까지만 해도 기준금리, 이게 푸른 선이죠. 이 기준금리가 4%에서 20%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와중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지 않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배 이상 상승을 하는 이런 호황의 시기가 나타납니다. 이걸 인플레이션에 기업들이 적응을 했다고 말을 하는 건데요. 지금 당장 우리 상황을 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래서 기업들이 가격을 올린다? 이건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소비자들이 수요를 줄일까봐 그게 두려워서 가격 인상이 쉽지 않고 원재료 상승분을 가격에다가 전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의 이익이 낮아지고 굉장히 어려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몇 년만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들조차 그래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 정도 인상하는 건 당연하지 나도 이제 올려야 되겠다 하면서 모두 다 그냥 올리는 게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지난 1975년과 1980년대처럼 이렇게 주식시장이 펼쳐지는데요.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그대로 또 가격을 전가해버리니까 계속 증가해요.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역시나 금리 인상이 이렇게 심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인플레이션을 타고 상승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만약에 앞으로 도래할 시기가 1980년대와 같은 인플레이션의 시대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역시나 모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적응을 하는 그런 몇 년 정도는 주식시장이 조정도 받을 수 있고 주식시장이 잠깐 눌릴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의 구간에는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하고 기준금리도 상승하는 게 당연해지는 이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장기 상승 및 장기 인플레이션 환경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요.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 1980년대까지가 어떤 시대였냐? 바로 노조의 시대였어요. 물가가 올라간 만큼 임금의 인상이 노조가 너무나 강해서 쉽게 임금 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었던 시대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 바로 이 소비인데요.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거든요. 이게 1970년부터 1980년 사이 지속적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노조가 임금 인상을 쉽게 할 수 있었으니까 소비를 줄이지 않고선에도 충분히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맞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 지출이 계속 증가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과연 노조의 시대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자, 지금 인공지능과 기계화가 핵심이 된 시대예요. 지금 당장에 인건비가 올라가고 구인난이 심해지는 이유는 코로나 지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사람들이 놀았던 원인이 있었고 물론 지금은 코로나 지원금이 꺾였죠.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는 기승을 부립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서비스업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복귀를 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물론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위드 코로나죠. 그래서 구인 문제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여기에 사람들은 의문을 품는 거예요. 자, 벌써부터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인력을 구조조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유통업체들부터 다수 업체들이 인력을 구조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제 무인화, 기계화하겠다 이거예요. 1980년대처럼 인력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자체적으로 무인화, 기계화 등을 오히려 선호하는데 노조 때문에 그거를 좀 지연되고 있는 이런 환경. 근데 어쨌든 지금같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인건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난다? 그건 쉽지 않다. 이게 또 반론이죠. 이렇게 과거와 같이 노조가 강해서 그리고 임금 인상이 빨라서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더라도 주식시장은 절대 상승할 수 없다는 거죠. 앞서 살펴봤지만 기본적으로 소비가 늘어나야지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설비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을 늘릴 수 있고 그럽니다. 제품 가격은 올라가는데 소비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언제냐면 1929년 대공황 때가 그랬어요. 오히려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폭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물론 대공황이 펼쳐진다는 건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사그라든다. 그러니까 장기 인플레이션으로 가지 않는다. 이게 바로 반론이겠죠. 그리고 어차피 중간 유통망이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이렉트로 연결된 사회가 지금과 같은 사회. 그래서 그동안 제품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디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진다. 뭐 원재료 비용만 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다시 과거와 같은 이런 환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시대가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하지만 떨어지고 지속될 거다. 이런 입장이 또 반론입니다. 처음에 인플레이션의 시대다 얘기 들었을 때는 그렇구나 지금 상황도 그렇고 끄떡끄떡여지다가 또 디플레이션 시대라는 전문가들의 반론도 한번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자, 그럴 수도 있겠네. 굉장히 애매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상반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지금 당장 결론을 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공통되는 게 있어요. 뭐냐, 인플레이션 시대가 앞으로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건 디플레이션 시대가 펼쳐진다 말씀하시는 분이건 간에 앞으로 몇 년 내에 기업들이 적응을 못해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투자 시나리오도 똑같은 거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몇 년 내 경기 침체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 이제 현금화를 할 준비를 계속 하고 있고, 상반기에 지금 인플레이션 피크를 찍었다. 이건 거의 정설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이 점점 둔화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때 주식시장도 한번 반등을 주고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때 잘 줄여야 된다. 자, 이게 우리 채널의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에 물려있다 이러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채널을 많이 듣고 힘을 내실 텐데 힘내시고요. 진짜 필요한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씩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설명나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